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즘 그야말로 문체부 순환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도사님께서 문체부 평행이론을 또 연구해 오셨다고요? 조윤선과 유인촌의 첫 번째 평행이론. 두 사람 모두 혈액형이 A형이다. 어머, 소름. 리액션 좋아. 소름. 두 번째 평행이론. 두 사람 모두 오페라의 조예각이다. 진짜 소름 끼치네요. 야, 무섭다. 뭐 나올 것 같아 지금 막. 네 번째가 진짜예요. 네. 유인촌 정 장관의 부인과 조윤선 전 장관의 딸은 모두 성악을 전공했다. 우연히? 우연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진짜 중요한 게 두 분 다 사랑하는 게 같다. 무상급식. 이건 국정원급인데요. 자,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두 사람의 평행이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윤선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유인촌 장관의 블랙리스트 다른 점이 뭡니까? 일단은 그 조윤선 장관의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체부에서 사실상 작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체부 내에서 실제로 그 리스트라는 실제로 존재했고 그게 이제 문체부에서 실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유인촌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사실 원래 그 블랙리스트는 국정원에서 좀 작성한 부분이고 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들이 문체부의 그 문건체로 넘어왔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윤선 씨는 끝까지 자기 안 했다고 그다음에 안 한 척했잖아요. 당시에 유인촌 씨는 따로 이제 블랙리스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냥 대놓고 뭐 이번 정권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알아서 다 나가라. 그 두 가지가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조윤선 장관은 그 1심에서 어쨌든 무죄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윤선 장관은 좀 곤혹스럽죠. 그때 당시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비서관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극우 단체들 재정 지원했다라고 하는 화이트리스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조윤선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유인촌 장관은 난 모르는 일이다. 정권이 바뀌고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MB 시절에 문화예술대책위는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작 정치는 문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완장을 차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불법적인 퇴출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부를 너무 잘 아니까 성향들도 다 파악하고 있어서 내가 손 대기 전에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은 약 한 10,0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10,000명을 그 블랙리스트를 올려놓는 것은 전방이지만 어찌 보면 문화예술계를 잘 몰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82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밀 타격하듯이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만 끄집어냈는데 아마 이런 그 작업을 하고 그럴 때는 문화예술계를 잘 아는 사람들. 원세훈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때 당시에 유인촌 장관이 밑그림을 만들고 혹은 그 일종의 문화예술계의 나름대로 좌파 색출이라고 하는 그 밑 정보를 주는데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뭐 유인촌 장관이 있었을 때 제가 문화체육 그 상임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여당이었고 이제 야당이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이 심했어요. 근데 그 공격이 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낱 연극인이 뭘 안다고 장관을 하느냐.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뭐 업무를 파악도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유인촌 장관이 그런 그 업무를 익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블랙리스트를 뭐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봉도사가 얘기한 82명 황당한 사람들이 거기 꽤 많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에서 문화예술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리스트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직거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문화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네. 국정원에서 사찰 대상 명단 보면은
홍준표도 있고 네. 안상수 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남경필 지사도 네, 거기에 남경필 지사도 있지 있었고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 오히려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지역구에서 승률이 높지 않은데 그냥 당선이 확실하게 된 것은 사찰을 했다는 피해자 이 코스프레 속에 있어서 된 거다.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 도정환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원금을 주잖아요, 단체들한테. 만약에 당신 단체의 회원 중에 하나가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우리가 준 지원금을 회수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단체장이다 하더라도 단체 회원들이 하는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누구 하나 분명히 집회 같은 데 참여했다가 걸릴 테고, 그렇다면 우리가 쓴 예산, 쓴 돈은 다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안 받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보로 찍힌 단체들은 없이, 시민단체들은 그 지원금을 안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뭡니까? 블랙리스트가 작용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이. 난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10년 만에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요. 상황이. 현재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인가가 만들어가지고 과거 정부 적폐하는 지금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 당시도 문화부 내부에서 10년 동안 일반 좌파 정부에 따라서 과도하게 좌파 문화인들을 지원했다. 그쪽 단체를 과도하게 지원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어요. 기울어진 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지금 각 부서별 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게 10년 만에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제 뭐 DJ 시절이라든가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오히려 여기에 평행 이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 또 낙인 찍기를 한 거죠. 너는 보수, 너는 진보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물갈이를 한다 이러면서 사표를 내라. 이래서 이제 물러난 사람들을 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저는 진보 쪽에도 알고 있지만은 또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발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설사 정치적인 자신이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근데 지금은 보수 쪽에 섰다고 해갖고 불이익을 주려는 그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 같은 거는 우리가 이번에 정말로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이것이 적폐청산이지 이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저 그만둬라 너 어떻게 해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다가 내려오냐면은 문화부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매개됐던 게 바로 뭐냐 우익 매체들이에요. 요번에 국정원에서 창간을 도와주고 또 뭐 광고를 따주고 했던 그런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에서도 저를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다음에 한예종도 같이 공격하고 아니 제가 이제 한예종에 있었는데 한예종에서도 잘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예종에서 1학기 강의를 했는데 2학기 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저 사람 강의 주냐고. 그래서 2학기 때 제가 강의를 못 했어요.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뻔하죠. 문체부에서. 문체부에서? 네. 그래가지고 결국 2학기 때 강의를 못 했네. 내 교권이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또 감사를 털어요. 감사를 털더니 왜 2학기 때 강의 안 했는데 봉급 받아갔냐고 절반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황당한 거죠. 그게 또 뭐냐면 계좌를 갖다 압류를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카드를 긋는데 카드가 안 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다 얘기했지. 뭐냐 이게 당신들.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 뭐 응할 수 없으니까 법정에서 만나자라고 했더니 네. 또 소송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안 걸어요 계속. 오. 1년, 2년, 3년 정도 끈 다음에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 이렇게 못 넘어간다. 구두로 전하지 말고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문건 하나 딱 보내주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당시에 명예훼손으로만 고소가 당했는데 그때 2명의 기자로부터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국정원에서 진중권 구속을 시키려고 한다. 라고 했고 그 당시에 뭐였냐면 그 국정원에서 도와줬다는 그 매체를 만든 사람이 대학 강연에 가가지고 진중권 구속될 것이다라고 강연을 해요. 어휴.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분들이 뭐라 하냐 5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첫 번째가 일단 검찰의 부름 가지 말아라. 두 번째 일단 정치 문제화해라.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기억 안 나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빨리 한국을 떠나라.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 자기들이 봐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두 기자한테 또 다시 전화가 와요. 그 사건이 경찰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혐의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검찰도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윗단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있죠. 그다음에 저희 문화부가 있죠. 그다음에 검찰이 있죠. 그 위에 어떤 단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여튼 내가 당한 경험으로는 그래요. 사실 이제 뭐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겠죠. 사학기관에서 알아서 길 수는 있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제가 근데 말씀드리죠. 억울한 상황. 지금 예컨대 유인촌 씨가 지금 억울해할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는데 저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감사받을 때 뭐냐면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단 너희들은 유죄야.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 거야. 그다음에 찾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는 유인촌 장관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돼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요. 해가지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 유죄부터 한 다음에 뭘 죄를 찾는 거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네네. 그냥 단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러난 것으로서는 유인촌 장관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네. 자기 공개적으로 했던 일들 있잖아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다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게 해주겠다. 라고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쫓아냈던 부분에 대해서 한국 문화재를 갖다가 좀 암흑기를 몰아넣은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거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MB 쪽이 블랙리스트를 또 파헤치면은 또 그 전으로 가고 또 그 전전으로 가고 결국은 과거만 파다가 우리는 아니, 앞으로 나는- 나아가기가 참 아니요, 팔 때 힘들다는. 있으면 전전 것도 팠으면 근데 좋겠어요. 앞으로 다 나갈 건 나왔으면. 나가야죠. 예.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고 그것도 우리가 다 기록을 해놔요. 그다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런데.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일 바랐던 게 적폐청산인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바랐던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알파도 같이 저는 껴안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비빔밥 같이 섞이지 못한다는 거죠. 물과 기름이라는. 근데 제가 그거는 마찬가지로 뭐 방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는 얘기랑 너무 비슷하게 들려요. 너희들 왜 과거사에 집착하냐? 우리 미래로 나가야지. 네, 미래 미래를 얘기를 얘기하지 않는 정권은 너희들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슷하잖아요. 아니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추석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공개 대응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정치보복이라는 불편한 심기를 비쳤습니다. 윗선 수사 가능성에 난 여유롭다라는 의중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노의 복수 혈전이다. 그겁니다. 안보 불안하지 않느냐. 지금 경제 지금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니들이 왜 과거만 파고 있냐. 그러니까 나 좀 냅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 발표하기 직전에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블랙리스트나 국정원, 그다음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윗선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그거에 대한 대응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그 전임 MB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정원 TF나 검찰 어디서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함으로 인해서 입장을 분명히 선전포고 형식으로 한 거죠. 몇 달 전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예언을 했어요. 결국은 타켓은 MB를 검찰 서초동 검찰 승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무조건 기소한다. 법정에 세울 것이다. 그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고 모든 건 거의 향해 갈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는 그걸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MB도 그걸 느꼈을 거고 지금도 분위기는 계속 여권이 이런 데서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건?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몰랐을 때 없을 계속 나오면서 한 방에 몰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네. 결국 이제 자. MB의 이 발언이라는 거는 우리 정권에서도 계속 되풀이한 거잖아요. 어떤 똑같은 당일지라도 전 정권을 한번 밟고 가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MB로서는 아마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쪽으로 나중에 합의를 하면서도 MB로서는 자신이 어떤 이 상황에 놓일지를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MB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가 매우 깊었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또 MB로서는 그 속편을 이제 맞이하는 듯한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거는 퇴행적 시도다 또는 뭐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에 도움도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전에 MB가 사적으로 혹은 약간의 그 공식 석상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말하고 거의 유사해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웬만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수많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그리고 어떤 기대나 상상력도 필요 없는 우리 정치의 가장 하층적인 네. 가장 바닥 수준을 드러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단순 개연성이라고 봐요. 아직은 MB가 이런 국정원의 문제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기무사 사이버 이런 데 직접적 혹은 알면서 지시했거나 이렇게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많은 평론가들 많은 여의도에서 또 이런 옵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2002년도에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때 차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발칵 뒤집혔죠 나라가. 그때 이회창 당시 후보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차떼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하고 검찰이 발칵 뒤집히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회창 대표가 뚜벅뚜벅 검찰청을 갑니다. 가서 내 책임이다. 후보로서 내 책임이고 내가 책임을 질 터이니 나를 조사하라. 검찰청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천천히 오시죠. 가고 끝났어요. 그때 당시 검찰과 이후의 정권에서 이 그 전공법으로 나온 타협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 MB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서 불쾌한 심기를 표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내가 정권을 쥐고 있었을 때 이렇게 불법 부정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조사해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길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마 MB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자신을 노가다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노가다라고 했어? 몇번 그랬어요? 거. 죄송합니다. 감옥은 아닌지. 그래서 미워했구나. 왜냐하면 자신이 이 건축 현장에서 네. 그냥 마구잡이 이제 잡부가 아니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한국의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자기가 유능한 일꾼이었고 지도자였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의외로 MB는 이 문화 예술에 대해서 이 발레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해서 그 굉장히 그 집에 비싼 전축 있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오디오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MB의 그 스타일은 뭐냐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건축 현장에서 채널A 공사니까 모여.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5명이 쫙 모여서 막 일하고 이 공사 끝나면 해체하고 모여 해쳐요 언제나.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일종의 좀 위험하고 좀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몇 명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하고 MB는 그럼 이 사람도 하겠다면 해보라고 하고 다 해봐 하고 거기서 비딩하듯이 낙찰 주는 식으로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조직적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맥락에서 나는 그 정두원 그 전 의원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MB라는 분이 이렇게 증거 같은 거 함부로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밑에서 이거 좀 합시다라고 해서 뭔가 불법적이고 뭔가 문제가 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쓱 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딱 얘기해서 사실상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이렇게 빠지는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도 참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사실 기소하기도 쉽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전직 대통령을 다루는 건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를 분열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당수는 어쨌든 지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또 아끼는 대상이에요. 단순히 임명직의 총리 무슨 장관은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국가 원수를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또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을 막으려면 그건 참 신중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 저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저건 아니라고 봤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네. 한국 사회 또 진짜 찢어집니다. 이제 진영 간의 대립으로 가는 거예요. 적폐를 차원을 넘어선 대립을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상춘제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결국 홍준표 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야말로
저희가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거기서 중립공무사 함께 있는 여러 사람 모여서 한두 마디 하고 밥 한 개 먹고 오는 게 그게 무슨 안보회담입니까? 아무런 갈 이유가 없다. 상남자 홍 대표님 입장에선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뒤늦게 참석하기도 좀 껄끄러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상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안보인데 네. 그 안보를 주제로 한 대통령과의 회담에 예. 들러리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들러리를 서야지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야당 대표의 들러리를 씁니까? 당장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부르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안 나오면 그다음에는 부르지도 않아요. 이 원빈 같이 거의 7년 동안 영화 출연을 안 해도 계속 CF에 나올 수 있지만 홍준표 대표는 원빈이 아니에요. 이번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북핵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안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1대1로 정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안보관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보관이 뭐 정반대다라고 한다면 1대1로 만나나 1대4로 만나나 할 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실제로 원하는 건 사실 n분의 1은 싫다라는 거예요. 바른정당을 주변화시켜서 자기가 이제 제1야당 즉 야당의 적자라는 걸 보여주고 그 야당에서의 자기의 지위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공고히 하려는 이런 계산해서 지금 하는 행동이죠. 근데 정치인하고요. 예. 진 교수님 연예인하고는 참 비슷해요. 어떤 점에서는. 왜요?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듣는 연예인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왜요? 듣는 연예인. 아니 그러니까 정말 불쾌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연예인도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정치인도 대중적인 인기가 중요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표로 있을 때는 진짜 대중적인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1대1로 회담을 했어요. 네.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1대1로 할 정도의 그렇게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n분의 1이라는 그 야당 중에 어몽댐이라는 원오브댐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위치이고 또 겸손해야 될 때예요. 연예인과 정치인이 한강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해야 될까? 정치인부터 구해야 정치인부터 구해야 왜냐하면 돼. 한강물은 소중하니까. 한강물이 오염되니까. 정답을 미리미리 말하는구만.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정치인과 돼지였는데 연예인 여기 또 거의 바꿔서 내가 지금. 아재 개그에 저는 전 작가님의 얘기에 100% 동의하는데 웬일로? 늘 동의하지 않아요. 그 홍준표 대표가 향관을 오래 하다가 중앙정치의 감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도지사. 예, 도지사면서 그 이후로 행보가 예전에 홍 대표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공식 3개를 기초 공식 ABC를 다 빗나가고 무시한 겁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요. 네. 보통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하자고 안 그래요. 야당이 비판합니다. 맞아요. 야당이 비판하면서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야당에서 당 대표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하면서 먼저 제안하고 맞아요. 청와대는 창피하니까 내가 뭐 같이 놀 군거냐 이러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합니다. 근데 청와대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거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온 언론이 대등하게 기사를 쓰고 대등하게 취재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서 당신 안보관이 왜 이러냐. 당신 이 국가안보실이 왜 이렇게 잘못하냐. 우리의 안보관은 이렇게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안보관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거듭 찬 거예요. 무언가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는 안보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 두 번째, 1대1로 만나자? 그거는 사실은 1대1로 만나자 그런 건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대등한 관계다 이걸 선언한 게 아니고요. 예. 1대1로 만나자라고 했던 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좋습니다. 정의당 계신데 죄송하지만 원내교섭단체 아니니까 빼자고 합시다. 예. 자, 아니. 잠깐만요. 원내교섭단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2개가 있는데 정의당까지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다당제 구조가 되어 있으면 누굴 무시한 거냐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무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말 자기가 1대1로 대등하게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면 자기가 기획을 해야 돼요. 저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
안보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해갖고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자, 우리가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야사당 먼저 만나자. 내용과 형식에 완전한 인정을 받고 내가 가서 말하고 오겠다. 그럼 그때 나머지 3명 좀 작은 당이 그러지 말고 같이 만납시다.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서 가야 되는데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은 맨날 적폐세라고 해놓고 적폐세라고 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적폐란 말은 제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응?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원내 교섭단체 있지만 미안해요. 정의당 6석이가 누구 가운데 같이 왜 앉아야 돼? 기준이 뭐야? 정의당이 들어오면 뭐 2석짜리 대중당도 부르고 1석짜리 조원진 의원 있는 애국당도 불러야지. 기준이 뭐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원내 교섭단체 이상이든지 제일 야당이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지금 자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서 그냥 본인의 안보관을 그냥 펼쳤으면은 정치적으로도 할 말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서 안보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도 106석인가요? 106석에 거기에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본 것도 난 의미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왜? 양쪽 끝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듣고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는 거고. 그런데 소통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싫다. 적폐세력이 돼 싫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아니 난 찬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들어오셨는데 홍준표 대표가 안 들어왔는데 제가 1대1로 좀 만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조금 약간 좀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중일 또다시 별도 외교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당의 의원외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 또 하나의 국가처럼 서로 인정하지 않고 이 정권이 망쳐놓은 뭐 외교 관계, 안보 관계를 내가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나와서는 뭐냐면 전술핵 배치를 미국이 허용 안 할 경우 우리 독자 핵 개발하자.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만나? 미국도 못 만나죠. 그거는. 그러니까 난 그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왜 이러시나. 그래서 약간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지지층을 향한 포퓰리즘적인 선전선동 같은 것들 이 제스처가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도 솔직히 뭐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이쁘고 좋겠어요? 응? 하지만 같이 얘기할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홍준표 대표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거기에 부응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돼요. 똑같이 근사한 제안을 했으면 그거를 넘을 수 있는 멋있는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어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해서 공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또 하나의 아주 우리 실생활의 정치인데 터놓고 하는 정치가 왜 진짜 정치판에서는 안 되는지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을 싫어하고 정치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여야 대표들과 이렇게 저녁까지 하면서 회동을 했는데 국내 정세를 감안한 한반도 안보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올라왔죠. 합의문 내용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한미 공조 필요하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게 나왔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청와대는 지하실 벙커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내에서는 굉장히 비밀 구역이고요. 또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곳인데 야당 대표들한테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네, 책임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안보에 우리는 같은 공동 운명체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벙커 보여준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견해를 물을 때 이번에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대북 특사 파견 얘기했고 그다음에 외교안보팀 혼선을 또 안철수 당대표는 지적을 했고 다 들어야 될 얘기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94년 이후에 가장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나길 바라고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전쟁은 예기치 않은 아주 우연한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남남 갈등 없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견해를 만들려고 정보 공유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보여줬던 모습을 좀 더 진일보한 쪽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야당 대표들하고 정보를 참 공유하는 게 왜냐하면 오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정부는 많은 경우에 정보를 갖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또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나온 비판이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또 소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들을 얘기 들었잖아요. 안철수 대표만 지적한 게 아니라 이정미 대표도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볼 때 방향이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주로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고 이정미 대표는 오히려 저 안보 쪽이 너무 강성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다 얘기를 듣고 그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부처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건 당연한데 미국에 대해서는 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주의를 주겠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각자 할 얘기 하고 거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협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 개인 정치를 하되 그 개인 정치가 동시에 국정 운영과 같이 갈 수 있게끔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통 크게 제공해주는 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모여야죠,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녹색 넥타이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뭐 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좀 의식하고 배려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참석했으면 빨간 넥타이 했을지도 몰라요. 반반은 어떠세요? 반반. 참석자 가운데서는 가장 다수당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40석을 가진 가장 다수당의 대표고 어찌됐든 현재 전국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법원장 뭐 인준 과정 헌법재판소상 인준 과정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 푸른색 넥타이는 자주 매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그 대통령의 의전이라든가 그 의상 같은 거는 이제 챙겨주는 코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넥타이 색깔이 얘기해주는 굉장히 많은 이 함의가 있어요. 뭐 파란색 넥타이는 상호 신뢰라든가 뭐 분홍색 넥타이는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요라든가 몇 가지 이제 색깔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거기에 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녹색이다라는 게 미학적 코드가 아니거든. 미학적 코드라면은 코디가 했겠지. 아, 미학적. 그러니까 정치적 코드면 누군가의 또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라는 얘기겠죠.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또 바랍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그 코디를 한 사람은 야 드디어 한 건 했다. 이게 화제가 되는구나.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는 남자의 마지막 장식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시에 남자의 암호이기도 해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루인스키 보라고 루인스키가 사준 넥타이 메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뭐 땡땡이 치려고 이런 건 아니고요. 홍사님은 뱀이네요. 뱀이 제일 잘 잡아먹는 게 뭡니까? 돼지. 개구리. 뭐예요? 쥐. 아, 이렇게 또. 서로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랐어요, 누군가는. 아니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 가면서 노란 넥타이 메고 가서 훨씬 더 낫죠. 서로가. 예. 근데 그날 뭐죠? 원래는 그 오찬이었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부산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고려해서 만찬으로 이제 돌려준 거고. 고등학교 동창인가 다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려한 거죠. 네. 잘했죠. 잘했어요. 국회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는 고소 고발. 이번에는 정진석 의원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의 만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이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9월 20일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적폐청산 내걸고 정치보복 헌칼 휘두르는 망나니 구판을 즉각 중단하라. 세네요. 굉장히 이제 과격한 발언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과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리고 사과문을 올리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안 내렸어요. 그다음에 오히려 아주 정면 대응 체제죠. 그러니까 해명글을 올렸는데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냐 이게. 정치 보복이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 그게 정치 보복이지. 지금 나한테 뭐 박원순 제안 문건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뭔 정치 보복이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말에 이제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올린 글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래 요지는 뭐였냐? 그러니까 정치 보복하지 말자 이런 요지였다. 이런 요지의 글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죠. 근데 정진석 의원이 해명이 맞을 거예요. 제가 겪은 정진석 의원은 굉장히 단순하다면 좀 단순해요. 그리고 욱하는 다혈질이에요. 그래요? 네. 그건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금방 이제 그 탄로날 것 같은 약간의 그 거짓말을 해놓고 굉장히 그 낯뜨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욱하는 점에서 그냥 따다다다닥 쳐갖고 또 트윗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양반이. 정진석 씨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도 막 그냥 한 서너 번은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촉발이 된 건데 여기에서 문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는데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말하자면 자살로 여기가 이제 초점이 맞춰가지고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아마 이거는 원치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불필요한 발언을 했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사실 대통령의 부부싸움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말을 갖다 반박하려면 거기에 다른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급함이 느껴져요. 어떤 뭐 좀 큰 프레임으로 좀 이렇게 다급함으로 느껴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왜 그랬는지 그 깨닫게 된 게 이번에 박범계 의원이 문건 딱 공개했잖아요. 청와대 출신들이 당선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여당 내에서 실현하고 나아가서 퇴임 이후를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청와대 출신들이 당선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청와대가 지원해야 된다는 문건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정무수석. 그렇죠.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됐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결국 이제 자기한테까지 그 문건이 저들이 이제 들고 있는 걸 이제 안 거겠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발끈해가지고 어떤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친노들의 이게 이제 범법 프레임이라든지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한다면요. 이게 바로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았던 사유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갔던데 이건 실제로 행동까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건이 공개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갖다 확 바꿔버리기 위해서 일단은 친노의 복수열전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끌어들인 거죠, 이 얘기를. 그런데 이제 악의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악의적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저도 이 전 작가님 생각 비슷한 게 만약에 정말 큰 프레임을 짜고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법을 하기 위해서 판을 키웠다면은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발언 통해서 합니다. 국회의원이 그걸 몰라요? 대정부 질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책 특권 얼마든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어요. 국회에서의 발언이 민영사상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뻔히 당할 줄 알면서 이거 썼다? 이건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럼요. 본인은 그 당시에 정말 욱하는 심정이 또는 이건 아니야 썼을 거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 반응이 의아합니다. 갑자기 정진석 의원이 하고 나니까 또 정진석 관련 자료를 내놔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아마도 청와대에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속된 말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난 자료를 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 이게 그 아마 함정 일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SNS가 약이면서 또 독이거든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언제든지 표명할 수 있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하고도 언제든지 소통을 하면서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동시에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후자가 된 거예요. 조현오 총장이 이 비자금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8개월 사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 사자 명예훼손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하는 사람이 발화자가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근거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근거로 부부싸움을 통해서 가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걸 말한 정진석 의원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 관한 한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부분은 그동안 언론 보도 다 됐었고 권양숙 여사와 그 가족이 100만 달러, 40만 달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론 보도 많이 됐었지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를 받았고 항소를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은 많이 언론 보도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 삼기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부부 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대통령. 요 문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남은 사람들이 증언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아마도 당사자인 부부싸움의 대상자들 또 가족들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허위사실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것을 지켜본 사람은 가족들 앤드 경호원들이 될 겁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파견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경호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경호원들이 과연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일까?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수사가 될 거고 이게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른 이제 어쨌든 타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이건 현직 대통령이건 사생활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글을 다시 올린 데서 권양숙 여사가 굉장히 이제 심려를 하고 있는 건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내 뜻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이었지 이 권 여사에 대한 뭐 이 어떤 폄하라든가 이건 아니었다. 이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거기서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640만 달러 가운데에서 500만 달러는 그 조카가 이제 사업 명목으로 가져갔고 그다음에 100만 불은 권양숙 여사가 받았고 40만 불은 노정현 양의 허드슨가에서 허드슨 클럽에 있는 그 아파트에도 나중에 가봤어요. 어떤 아파트인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하고 인터뷰에서.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누가 여기서 득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 자체가 진흙탕 싸움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속에 우상으로 갖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우상화를 그대로 가자. 이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불행한 사건인 거죠. 이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640만 불이요. 공소권 없음으로 당신들 검찰에서 끊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사합시다 하고 고소고발하면 돼요. 왜냐하면 퇴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진중권 교수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먹을 떼거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돈이 많아. 어느 갖고 진중권 교수가 난 3억만 주셔. 제가 줍니다. 이게 불법 자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따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퇴임 이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있을 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손들고 나왔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 그리고 나왔고 논두렁 시계까지 얘기했죠. 2015년 얘기입니다. 난 이거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에서 곧 이인규 중수부장 소환할 거거든요. 전 중수부장 전 640만 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복인지 정말 우리 쪽에 그 어느 쪽에 지저분한 곳을 덮고 남이 지저분한 것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공개할 것은 다 공개해서 더 이상 소환하지 못하도록 샅샅이 밝히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받아야겠죠. 아니죠. 그 특검은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쪽에서 제안하면 됩니다. 640만 불도 자유한국당에서 640만 불 계속 문제 삼고 싶어 하거든요. 640만 불 고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 신청을 하든 재심 신청을 하든 해야죠. 그럼 법정 과정을 정치권에다 대고 자꾸 외쳐대고 정치적 행위로 가져가지 말고 분명하게 정진석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했잖아요. 640만 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 기회에 잘잘못을 떠나서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이제 다시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기 위해서 640만 불이 되든 6,400만 불이 되든 논두렁 시계가 됐든 아니면 정말 부부싸움에서 자살했던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이제 다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2009년 5월 23일 사건을 다시는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지금 바로 중요한 점을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640만 불이란 돈을 퇴임 후에 박연차가 건넨 게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박연차가 건넨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 까맣게 몰랐어요. 제가 봐도 까맣게 몰랐던 거라고 저도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부인이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모든 거를 변호사이고 법리에 밝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행한 선택을 했던 거라고 저도 참 이건 국가의 불행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불행에 대해서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는 부분 싸움 끝에 자살을 했다는 게 제일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거를 고소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아마도 640만 불의 노무현 대통령의 공소권에 완전히 없어짐으로 해서 그냥 스탑됐던 640만 불의 그 하나하나를 국민들은 다시 보게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국민도 질문이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면 MB 정권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의원인데 네. 만약에 MB 수사 여부에 대한 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약간 좀 비호하는 의미에서 던진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진석 의원은 원래 친박이었어요. 그래요? 네. 친박인데 이제 그 친이 쪽에서 네. 대중심 문제 잘 안 되니까 친박 쪽에다가 네. 좀 적절한 사람 정무수석 추천해라고 해갖고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이 나름대로의 중재 역할을 해서 그 당시에 사이가 엄청나게 나빴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현직 대통령하고 이 회담도 중재도 하고 만나게도 해주고 나름대로의 이제 정치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정진석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정진석 의원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재판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길어진다? 길어지다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소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치한다. 일단 이거는 사실 답을 찾기가 정말 그 법에도 진실이 2개, 3개가 있다고 하는데 2개와 3개의 진실이 있을 수 있는 재판이 될 거예요.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조현옥 그 청장의 경우에는 차명 계좌가 있다는 매우 아주 검증하고 또 입증하거나 반발하기 쉬운 것을 얘기했지만 이 경우는 부부싸움 어느 부부나 다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봐요. 이게 용서를 하려면 말이죠. 네. 정진석 의원이 그 글을 갖다 내렸어야 돼요. 그걸 안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잘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하면 당에서 말렸어야 해요. 당에서 안 말렸습니다. 당에서 엄호 사격으로 같이 엄호 사격으로 같이 블러킹을 떠준 거예요. 자꾸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쓰냐면은 MB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치부가 있었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 지금 친노의 뭐 복수열전 프로입니다.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호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건호 씨는 그냥 우리 부부 생활을 뭐 예컨대 우리 엄마, 우리 부모 부부 생활을 왜 얘기해?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툭하면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자꾸 소환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유죄예요, 그냥. 유죄가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거? 김수사님. 첫 번째 정치적 타결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오로지 법리적 판결로만 갈 텐데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건 말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저도 명예훼손으로. 말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이거 말한 사람이요. 말한 사람이 입증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재판은 짧고 신속하게 빨리 가서 정진석 의원은 지방선거 치르는 와중에 국회의원 배지를 띄워야 될 겁니다. 글쎄 한국당도 이런 상황을 진짜 원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이 사건 중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서 가족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 가족들에게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박연차 씨한테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거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도 이거를 이렇게 막 만져가지고 이만큼 커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터진 마당에 한국당 나름대로도 전략을 세우긴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부부싸움보다는
아마도 그 프레임을 640만 불 쪽으로 굉장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공경에 처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총체적이거든요. 보세요. 한편은 국정원 있죠, 한편 사이버 사령부 있죠, 기무사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그 박근혜 정권은 이미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 정권이란 말이죠. 그 전 정권의 정당성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해가지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뭡니까? 복수혈전이다. 이 피해 복수를 그만두어라. 이렇게 받아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한국당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진석 의원의 글이 올려갖고 반발이 되고 하면서 커져버리니까는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이제 이 일은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권 내에서도 그래 다 까보자, 한번 해보자 라고 나눌 순간 이제 일은 커지는 거죠. 저는 정진석 의원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한국당의 대처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폭발성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모드로 가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 실기했어요. 한국당이 그 대통령 면담 응하지 않고 강경 모드로 가고 있으면 어찌 보면 보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을 법한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바른정당이 올라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척 그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한탄하기에는 너무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꺼냈다? 그럼 특검을 갖고 네. 150명 이상의 의원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뭐를 갖고 특검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를 갖고 서로 진흙탕 싸움으로 갈지 모르지만 150명 설득하면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 겁니다. 150명 설득하기가. 예.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난 친척 조카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야, 너 결혼 안 하냐? 언제 취업하냐? 충건이네 아들 수호는 벌써 취업했다고 하던데. 취업 덕담이 더욱 혈압 오르는 이유. 연이어 드러난 공기업 채용 비리 때문은 아닐까. 이 공기업 채용 비리 심각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 이제 그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또 공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만 해도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86%가 공기업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보면은 정말 이거는 저도 놀랐는데 5군데 공기업 가운데 한 군데가 채용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다 채용 비리가 있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썩었나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채용 비리인 거죠. 이 고통의 시대. 드러난 것만. 걸린 그렇죠. 것만 드러난 것만. 이번에 이제 그 비리가 발생된 데들이 금감원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런 수준의 그 은행 감독 기구가 아니고 은행에 대해서 절대적인 갑의 지위에 있어요. 금감원은 금융경찰이라고 하잖아요. 연봉 1억이 넘는다는 꿈의 직장이거든요. 금융경찰. 최고의 엘리트가 모였다. 최고 엘리트가 모이는 데죠. 근데 이제 2014년에 경력직 변호사 채용 당시에 서류 전형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임용호 전 의원 아들을 그 채용한 혐의로 금감원 부원장, 전 부원장이 그 유죄가 돼요. 2016년도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총무국장은 점수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범죄행위예요. 채용 비리하면 역시 앞권은 강원랜드죠. 95%. 13년도에 신입사원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00% 뽑는데 대개 10%, 많아야 20% 정도가 비리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95% 이상을 청탁으로 뽑아가지고 아예 그냥 청탁랜드라고 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청탁한 걸 보니까 6명한테 동시 청탁이 한 거예요. 예. 한 사람 6명한테 인사 그 담당자 얘기에 따르면 청탁 문자가 오는데 뭐 200개씩 온대요. 하루에만. 청탁 문자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좀 힘께나 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화질하고 문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는 청탁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은 그냥 바보다. 수법도 재밌는 게 뭐 필기시험 뭐 올려주는 것도 있고 필기시험으로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소개 점수를 만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채점이 다 끝났는데 컴퓨터에 접근해서 점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겁니까, 원장님? 일단 강원랜드가 강원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국인 출입 전용 카지노입니다.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40%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업 이익률은 4에서 7%밖에 안 돼요. 40% 이익률에다가 올 전반기만 3천억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이거 꿈의 직장이죠. 그리고 강원랜드가 들어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이제 강원도 지역 개발 목표로 들어온 건 맞아요. 강원도를 위해서 만든 기업이다 하다 보니까 강원도 사람들만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이른바 빽 있고 힘센 사람들이 나눠 먹기 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탁이 들어와 놓고도 또 떨어져요. 워낙 많이 청탁이 들어오니까. 약간 청탁은 빠지는 그걸 빠지는 거.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청탁판이 돼버린 거예요. 카지노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마다 지금 제어를 받아요. 최근에 제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허가가 끊어진 순간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좀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아주 독특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여기까지 왔고 정말 전무후무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해서 들어갔고 또 그 사람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현역 의원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홍집 전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앞두고요, 518명을 이제 한꺼번에 뽑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부정 선발이 자행이 되는데, 특히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권성등 의원,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관을 포함해서 한 10명 이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좀 받고 있고, 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80명을 청탁한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타율이 꽤 높습니다. 30명이 채용이 된 겁니다. 80명 중에? 네. 상당히 높죠. 3할이 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두 분은 본인들은 그런 적 없다고 청탁 의혹을 좀 부인 중인데, 시민단체에서 이 두 의원을 직권남용죄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데가 아예 감사원 감사를 받는 데는 쉽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정부 출자 기관들, 특히 이제 그 공기업들, 투자 기관들, 그런 데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는 지방공사들. 맞아요. 지방공사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사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지방공사들은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솔직히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상당수가 아르마노에서 자기 선거용을 활용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한 명을 요즘처럼 취직 어려운 세상 한 명 취직시켜주면은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럼요. 예산, 웬만한 시만 하더라도 몇천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권, 웬만한 하면 자기 공무원 플러스 요즘 다 개발공사 다 있어요. 하면 1000명 이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지방의 조그만 군수들이 훨씬 권한세입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보고 너는 저 충성도 분이더냐. 너는 커서 군수요. 군수가 그 시골에서 엄청 센가 보죠. 그럼요. 원님인데 옛날에 말했죠. 청주에 근무할 때 청주 인근의 모 군수가 그 다음날 식사를 한 이야기요.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왜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 군수님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얘는 원님을 생각하고. 네. 자, 이 채용 비리 얘기하다 보면 참 웃음 나오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도 않는 일을 되게 하려다 보니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더욱 심각한 것이요. 비리로 인한 입사가 밝혀져도 문제없이 출근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예, 그 부정 채용이 이제 드러난 게 지금 공기업 58곳에서 578명이 부정 취업을 한 걸로 이제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합격 취소가 된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딱 2%. 나머지 98%는 문제없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부 유력자의 청탁 대상자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80%가 현재 그대로 재직 중이고요. 또 중진공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부정 입사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명, 그 최경환 의원, 이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최경환 의원이 청탁한 한 사람만 자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법적으로 이 사람들 그만두게 할 어떤 수단이 없나 보죠. 본인들
따지기 좀 어려울 거예요. 본인 왜냐하면 이제 청탁한 사람은 난 몰랐다. 우리 삼촌한테 부탁한 줄 난 몰랐다라고 할 경우에 그럴 수 있겠네요. 당사자를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쪽으로 좀 미비되어 있는 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현행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다 그쳐요. 그러니까 완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왜 그 부정청탁 비리가 없어지지 않냐면 청탁자는 처벌을 받지만 막상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행령으로 하든 아니면 뭐 법적으로 하든 그래서 처벌의 이 부정청탁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을 원인 무효화시키는 것들. 이런 게 좀 해야지 부정청탁에서 걸리면 청탁자도 처벌을 받고 합격한 사람도 그렇죠. 원인 무효된다라는 문화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나마 이게 청탁 비리나 이런 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게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국회에 있는 친구들도 요즘은 자기들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김영란법에 조촉됩니다. 그럼 청탁하는 사람이 그렇군요. 그러고 옛날부터 청탁 자체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좀 김영란법이 보완돼야 될 게 보통 청탁받는 사람 친하니까 이게 고발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그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문화인데 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좀 무언가 기업 문화를 만들면 이거 좀 더 많이 없어지겠다. 좋은 말씀. 김영란법이 굉장히 진짜 문화를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어요. 저도 무슨 부탁 들어오면 김영란법 때문에 하면은 상대방 다 이해를 합니다. 사실 뭐 사소한 부탁 있을 수 있잖아요. 김영란법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상대가 곤란할 겁니다. 내가 부탁한 상대가 그럼 본인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했던 말처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된 법입니다. 정말 편해진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참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좋은 법이에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 정착이 시급한 와중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가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이거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법이 되겠죠. 사실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다 또 넘어서는 뭐 비결과 비책과 또 묘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제 그 제로 세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은 좀 그 약간 이 제도의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는 이제 청탁이잖아요. 청탁부터 자유롭고 이런 건데 블라인드는 그게 아니라 사별로부터의 자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벌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걸 이제 가리고 실력대로만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청탁은 부정청탁은 여기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음대 입시가 유명하잖아요. 음대 입시에서 이제 오죽하면 이렇게 장막을 가려놓고 뒤에서 노래 부르게 했는데 일부러 이제 흔히 요즘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삑사리 음이탈을 해가지고 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자면은 그 아이가 노래하는 거를 일부러 이제 그 음대의 교수들이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들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걔를 합격시키는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이 블라인드 채용에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뭐 가족관계 정보라든가 그런 거 가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취미란에 갑자기 다른 식으로 멍 때리기 뭐 이런 걸 쓴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제가 이제 KBS 때 신입사원 면접을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미 KBS에서도 학력을 다 못 쓰겠어요. 학력을. 그런데 이제 보면 자기 소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연쇄춘출 기자로서 저는 대학신문 기자로서 백양로를 걸으면서 느꼈던 그러면 연대 나온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심의하면서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끔 소개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낙방의 대상으로 밀어내고 블라인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적임자를 못 뽑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가
장점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점을 배척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하지만은 개개인의 장점을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쭉 자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야지 일단 볼 때 이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학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학 학점이. 이걸 전제로 하고 학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학생들이 내가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 계시는데 나 학점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현재 새로 나온 그 지원서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원 과목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새로운 또 스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지원 직무 관련 과목이나 저 교육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어느 대학교 철학과가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일반 직장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사 관련 뭐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해본 뭐 있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항목이 있어요. 최종 학교 소재지가 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지방 출신들을 우대하겠다는 거예요. 최종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면 광주 쓸 거 아닙니까? 대학 이름 못 쓰게 돼 있어요. 광주.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 학생은 지방 우대에 사는 건데 이제 이것 자체가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이게 무슨 브라인드 테스트냐? 브라인드 테스트는 본인의 그런 거 다 감춰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지방 소재를 쓰게 하느냐. 실력만으로만 이게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브라인드 테스트는 취지는 100% 공감하나 이게 이대로 하면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그 채용을 하는데 채용위원회 이런 것을 둬갖고 각 공기업에 맞게 이걸 계속 시행을 하면서 하나의 스탠다드를 만드는 과정으로 좀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게 그 부정청탁 들어오는 걸 다 막을 수 있겠네.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겠네 해갖고 이 샘플을 만드는 과정을 지난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고 그래서 좀 완성이 돼서 이거 누가 봐도 공정하다라고 하면 민간 기업에도 쓰고 좋은 방법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을 서로 여러 공기업이 아이디어를 같이 묶어서 만드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브라인드 테스트도 저는 과도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런 불공정한 게임, 불균등한 기회 이게 있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대학은 그 학생 시입생들 뽑다 많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지역 우선 추천, 뭐 교장 추천으로 하면은 이런 애들이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는 새로운 걸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수한 애들이 오더라. 그런데 이제 아직은 우리 공기업이 이런 자료 축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뽑은 애가 더 우수할지 그렇지 않고 뽑은 애가 더 우수할지 아직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좀 거쳐야 정상화될 거예요. 대학의 입장에서 좀 기업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건데 자꾸 맞춤형 인재를 생산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쓸 사람 인재를 갖다 대학에서 생산해내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학비를 당신들이 대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난 그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시민으로서의 상식들, 예를 들어 여성 문제라든지 생태주의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시민사회 상식을 좀 갖고 또 하나는 일반적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사실은 대학에서는 전공, 뭐 과목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무 연관성 내가 볼 때 99.9% 없거든요. 얘가 이제 기업에 가면 거기서 훈련을 교육을 시켜야지 자기들이 쓸 사람들을.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소프트웨어만 딱 끼면 바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미학과 나오면 보통 어디에 취직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다 취직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 미디어워치 같은 걸 만들죠. 그런데 국정원 계열사야 그거. 서울대 미학과에 한 대서 고소당할 것 같아.
먼저 보내주길게 그 메시지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달 25일 세월호 미수습자였던 은하 양과 다윤 양의 이별식이 열렸죠. 서울시청에서 이제 이별식을 했죠. 그래갖고 좁은 계획을 23, 24, 25일까지 받고 이제 25일 아침에 이른바 이제 발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조은하, 허다윤 양 부모님들은 아직도 5분이 미수습됐기 때문에 미수습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10월 1일이 다윤이 생일, 그다음 10월 10일이 은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4월 16일이 돌아올 때의 슬픔도 슬픔이지만 생일이 돌아오면 그 생일날 또 부모님들이 거의 뭐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번째 생일조차도 목포나 냉동실에 유해를 놓고 할 수 없다라고 해갖고 급히 결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주위에다 이제 많이 연락을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물어물어 이렇게 찾아왔고 은하 엄마가 나오신 분들에게 고맙다,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이별식을 했다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후배들한테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좀 충분히 하고 살아라.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말하고 그러지 않지만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얘기 하는데 이제 뭐 또 역시 눈물바다 대고. 엄마 아빠를 처음 해봐서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나 엄마들을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거 고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가족들한테 항상 표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는 저는 그 수학여행을 떠나가지고 3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장례식도 아니고 또 잠정적인 거예요. 이별식이라는 게 잠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세월호 가지고 꿈을 그때 2번을 꿨거든요. 한 번은 내가 갇힌 거야, 같이 애들하고. 그래서 막 물이 막 차오르는 꿈 꿨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배인데 애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냐면은 엄마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지. 망망대해요. 그래가지고 연 있잖아, 연에다가 애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확 날리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 자식을 앞세운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잖아요. 가장 슬픈 일이고 모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세월호를 우리가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잘 간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이제 봉도사가 세월호 어머님들을 이렇게 만나러 갔다가 이제 이 목걸이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월호 엄마들이 직접 공부해서 만든 이거를 전효 의원님한테 꼭 좀 걸어달라고. 세상에. 아, 네. 이게 아마 제 인생에 두고두고 뗄 수 없는 어떤 엄마로서 사랑의 족쇄가 되겠죠. 저는 이거를 매우 가슴 아프게 늘 이제 갖고 있어요. 기억해요, 4.16. 이거 한마디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똑같이 기억하고 잊지 말으면 되는 문제. 그것도 그때 4.16 3주기 때 갔는데 외부자들 보면서 그 전에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전효 의원이었었는데 4.16 얘기하면서 눈물 짓는 모습 보고 마음에 이렇게 담았던 전효 의원님에 대한 오해를 다 풀었다고 꼭 좀 전해주라고 해갖고 제가 받아온 거거든요.
그 세월호 얘기 나오면 꼭 좀 얘기해달라고 가족들이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그 아이들 수습된 아이들 유해가 한 납골 시설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다. 한 서너 군데 이렇게 각자 해갖고 나눠져 있는데 안산에 화랑유원지라고 무척 넓은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 또 캠프장 조성하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터가 넓은데 9.11 테러 현장에는 그 9.11 테러 추모와 그 추모하는 곳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 그 화랑유원지 캠프장에 안전공원 그래서 아이들도 한 곳에 모으고 우리 사회가 안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안전 체험도 할 수 있는 안전공원을 그렇게 크지도 않게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누가 반대하냐면 지역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그 9/11 때 그 폐허에 이제 그라운드 제로 이 정말 쓰라린 가슴 아픈 그 상처의 장소를 보존하는데 집값 문제를 얘기했다는 뉴스는 전 들은 바가 없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득하는 게 그 지역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 갈등 조정에 뒷짐을 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진영 논리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들어와도 주위 넓어서 집값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가 보여줬던 또 세월호가 증언했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세월호를 통해서 이제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또 정말 안타깝고 불행하게 먼저 간 세월호 희생자들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본인들이 희생으로 그렇게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안타까워.